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하나 엽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차연의 사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데리다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도의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데리다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요. 오늘의 차연의 사유는 데리다라는 이름만을 붙일 수 없는 니체 이후부터 출발되고 하이데거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아도르노를 통하여 부정의 변증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된 이런 전반적인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차연의 사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좌는 그냥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 요렇게 물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데리다를 언급하면서 끝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예도가 이 단편 강좌를 그냥 차연의 사유 요런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차연의 사유. 데리다는 철학의 여백에서, 그죠? 철학의 가장자리에서 차연이라고 하는 디페형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차이를 나타내는 불어에서 끝에 이를 아로 고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개념을 창조해내는데, 이런 차연의 사유가 어떤 방식으로 출발되어서 데리다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가 동일성과 차이, 이덴티테트 운트 디페렌츠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존재와 시간과 같이 묵직한 책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미 이러한 존재와 시간에서도 이런 차연을 사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언급된 것들이 또한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서구 형이상학은 동일성의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다자를, 다수를, 다자, 다스필레, 이 다자를 다스아인의 일자로 통합하면서 일자의 관점에서 사유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일성 안에는 다양한 체계가 있을 수 있고 반체계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해결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그죠? 그런데 서양 철학은 어찌 되었건 이 일자를 언제나 다자와 연결하여 사유하였으며, 이 다자는 개별자 자체로서 사유된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게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여러분, 그죠? 이미 이러한 일반화와 통일화와 동일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어의 개념은 이러한 일자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을 통하여 철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동일성의 철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그러한 차이의 철학, 차연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에서 하이데거가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일자와 일자의 관점에서 다자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형이상학의 본질이었는데, 이러한
개별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자와 떼어놓고 사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존재자들의 각 개별적 존재의 어떤 운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 부정의 변증법도 그 공격이 칸트, 헤겔, 하이데거로 잡혀져 있지만,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비판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야. 결국은 동일자로부터 개별자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게 부정의 변증법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별자는 언제나 전부 다 차이로서 존재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들레즈 사유와도 연결되고, 이런 것들은 존재의 되어감이라든지 니체의 되어감, 힘의 의지 개념,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전부 다가. 그래서 예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철학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의 기획 역시도 이러한 동일자의 개념으로부터 개별자를 해방시켜서 그 개별자를 차이로서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긍정하는 것은 니체를 통하여 들레즈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에게도 있었고 이미 아도르노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변증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개념은, 그러니까 개념 철학자들을 또 까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니체를 통하여 데리다가 개념 철학자들을 박살내는 거랑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그죠?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유를 할 때는 언제나 동일성의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독일어로 이덴티피찌얼 바레스 덴켄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동일성의 철학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일성은 언제나 그 차이를 지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념으로 사유할 때는 이 칸트와 헤겔과 같이 동일자의 철학에 빠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아도르노의 진단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자의 철학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미 개념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고 철학을 할 수가 있어? 여기가 이제 그 철학의 어려움의 지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을 통하여 개념을 넘어서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도르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을 통하여 개념을 넘어서면서 차이를 긍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바로 아도르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변증법의 기획은 결국은 그건 역시도 차연의 사유에 한몫 공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니체의 관점주의로 올라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칸트를 박살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오성의 체계라고 하는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그 부분을 하이데거가 사유하는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도. 예도가 지금 존재와 시간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칸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차연의 철학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칸트는 범주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그냥 고정된 범주표를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 범주표를 만들어서 그 카테고리를 그냥 적용시켜서 말한 철학자가 아니야.
칸트는 어떻게 했죠? 감각 직관에다가 시간과 공간과 시간의 자리를 집어넣고 시간과 연결시켜서 도식을 통하여, 그죠? 시간과 연결시켜서 그 범주를 운동성으로 갖고 간 자야. 그러니까 그 범주의 적용은 언제나 뭐야? 시간과 더불어. 그러니까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표상의 대상과 더불어서 운동하는 것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거야. 이 점에서 칸트 역시도 서구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사유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그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의 바탕 안에서, 그죠? 사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존재와 시간의 기획은 여러분들이 그냥 훗설을 갖고 연결시켜서 그런 존재 개념을 현상학적으로 바꾸어서 해석학적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칸트와 데카르트에 대한 그러한 인식론적인 개념들을 존재론적으로 해체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도 칸트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어떻게 했어? 존재자가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갖고 간 거야. 이게 이제 하이데거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뭐야? 목표가 뭐였어? 존재의 어떤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라는 게 뭐야? 현 존재의 거기가 언제나 존재 사건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거는 시공간에 열려 있으며, 그 여기서 시공간은 칸트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혁명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자를 규정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존재자는 현 존재의 존재는, 존재자로서의 현 존재는 현 존재의 존재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의 존재는 언제나 시공간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존재와 시간의 큰 카테고리에서의 일부의 주제는 공간이고 2부가 시간인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은 칸트와 같이 감각 직관에 붙어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오히려 인간의 역사성을 규정하는, 그래서 존재가 언제나 존재자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언제나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극단화시킨 게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이에요. 물론 소시르가 들어가 있지만, 프로이트의 쾌락 원리도 들어가 있죠.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지연시키면서 우리는 그것을 완성된다라고 착각해요.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나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내가 쾌락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에 이미 쾌락은 멀리 도망가 있고, 내가 쾌락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쾌락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 개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은폐된 것을 탈은폐시키는 그 진리 사건을 데리다는 뒤집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은폐 속에 있을 때만은, 비진리로서 있을 때만 진리로서 사건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데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연은 운동이야. 운동, 헤라클레이토스의 그러한 불과 물의 움직임과 동일한 그 움직임 속에서 변화하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가 되어감 속에 있으면서
변화하는 것을 포착하면서 사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운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역시도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이것도 칸트를 까는 방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락강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미 예도가 강좌를 그 전에 몇 개를 열어놓은 게 있어. 여러분들이 단편 강좌에서 한번 찾아봐. 칸트애로 방향 지워져 있어. 이성이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 그죠? 그 개념에 붙잡히지 않는 인식이 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은, 이거는 선악의 저편에도 나와요. 이미 예도가 1차 강좌에서 했어. 그러니까 감각이나 욕망이나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은 결코 오성의 카테고리라든지 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사유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거는 우리의 욕망과 본능과 감각 직관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의 긍정성은 결코 우리가 어떤 사유를 지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태를 관점주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에서 독특하게 우리는 거세된 자인가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락강도 그러잖아. 욕망의 언어는 기표의 미끄러짐이고 그것의 의미화는 결코 연속성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그 기표에서 기표로 미끄러짐은 언제나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차연은 결코 데리다의 용어가 아니었어. 이게 존재의 되어감을 사유한다는 거는, 여러분 봐봐, 되어감 속에는 언제나 공간의 시간화가 들어있어. 그렇잖아요. 시간의 공간화가 들어있는 거야.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운동은 관점주의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눈을 갖고 있어. 우리는 욕망을 가진 인간. 그게 예도는 예도의 욕망과 예도의 본능을 갖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이 사물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거야. 해석은 언제나 특정한 하나의 방향을 잡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왜죠? 예도가 보지 못하는 무의 관점이 언제나 관점주의에서는 나타나거든. 이게 차연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은 뭐야? 언제나 하나의 눈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이 또 있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하는 눈, 내가 하나의 방향을 잡고 특정 대상을 해석할 때조차도 내가 보지 못하는 무의 관점은 언제나 이것을 삭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물론 그것을 니체는 플라톤과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대한 공격에서도 사용하지만은 진리는 그래서 드러냈다가 감추는 거야. 하나의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서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12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의 눈만이 해석하는 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다양한 눈으로서 어떤 사태를 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말한다.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을 이런 식으로 박살내는 거야. 그게 여기에서 초점은 하이데거의 칸트와의 관계가 아니야. 여기서의 초점은 뭐죠? 칸트가 오성과 이성의 관점에서 인식론을 펼쳤는데 결국은 이것을 욕망을 도외시하고 감각 직관을 도외시하면서 결국은 이성의 보편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래서 지성의 어떤 형식, 지성은 언제나 사태가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해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해석한적인 거예요. 칸트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점에서 결코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본능과 충동,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인간은 결코 그렇게 이성이나 지성의 어떤 차가움에 갇혀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한테로 넘어오면서 하이데거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를 놓고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되어감의 어떤 역사성, 이것이 인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인간의 존재가 그 인간의 개별성을 함께 역사 안에서 되어감의 존재로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한테서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그러한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도 시간의 공간화와 공간의 시간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존재의 거기에는 언제나 자신의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역사성은 시공간의 그죠?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재는 현상학적으로 어떤 사태를 보고 기술하는 자가 아니라 사태를 해석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사유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데리다로 넘어갑니다. 데리다는 소시로도 갖고 와요, 여러분. 자연은 운동이에요. 의미는 고정될 수 없고 끊임없이 지연되는 거예요. 소시르는 탁월하게, 그죠? 언어의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파롤과 랑거의 차이를 이야기했어. 그런데 랑거는 언제나 파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요. 그 다음에 파롤은 언제나 자기의 말함, 그 말함이 언제나 그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운동성을 바라보면서 소시르의 공시태를 해체하는 게 바로 데리다였어요. 그러니까 파롤은 말함인데 그건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이 직접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함의 의미는 언제나 언어 안에 있는 랑거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랑거의 체계는 그 파롤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 파롤이 말할 때 그 의미는 언제나 랑거의 체계와의 운동 안에서 사유해야 되는 거야. 파롤이 말하는 연사는 언제나 개사의 부재한 기표의 작용 때문에 의미화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서 그 개사의 부재한 기표가 연사의 파롤의 말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그 파롤은 개사에 근거하여, 그죠? 그 관계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롤은 뭐야? 언제나 랑거로 포섭되는 것이요. 그 운동성 안에서 볼 때는 결코 공시적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시체 안에는 언제나 시간적인 그러한 지연의 연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의미화가 생기면 곧바로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 이후에 또 다른 의미화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지향은 어떤 고정점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끊임없는 운동 안에서, 그죠? 의미화가 확정되는 그 순간 곧바로 또 다른 의미로 지연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연은 마치 시간적 지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간의 시간화요, 시간의 공간화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차연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철학함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사유 안에서 철학의 여백에서 차연이라는 개념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만은, 후설을 해체하는 목소리와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철학자들을 해체하는 글쓰기와 차이라든지, 그라마톨로지라든지, 그 이후의 에프롱이라든지, 그의 모든 작품 속에는 이러한 차연의 사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도 그가 서구 형이상학의 어느 전통에 속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자들의 텍스트 내부에서 그는 차연을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가다모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의 엄청난 영향력은 거부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철학자도 그 언어에 아도르노가 이야기했듯이 개념을 넘어서 사유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성의상학의 동일자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서 개념을 통하여 개념을 넘어서는 방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언어 안에서의, 언어의 영향사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철학의 어떤 전략, 서구 형이상학의 자기도 모르게 상위에 놓았던 그 전략, 감성보다는 이성을 위에 올려놓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자보다는 말을 위에 올려놓았고, 여성적인 것보다 이성은 상당히 남성적인 것으로 표기됐어요, 여러분. 여성적인 것보다는 남성적인 것을 위로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다자보다는 일자를 중요한 형이상학의 어떤 특징으로 올려놓았는데, 이러한 철학 전통 내부에서의 이러한 이양 대립적 체계를 데리다는 삐집고 들어가서 그 전통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체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리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니체와 하이데거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들레즈와 푸코와 그 다음에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또 이리가레와 이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한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사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동일자로 포섭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폭력성, 이게 이제 정치 철학으로 또 가는 거예요. 폭력성. 그리고 그래서 데리다는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랑 갈라지는데, 정치 철학으로 가면서 하이데거랑 갈라져. 그러니까 이러한 음성 중심적, 서구 중심적 언어 자체는 언제나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이런 민족주의는 타자에 대한 고려를 언제나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거야, 그죠? 언어의 특징은. 그래서 이러한 민족 중심주의적, 음성 중심주의적, 그 다음에 로고스 중심주의적 이러한 사유를 하다가 데리다는 중후기부터 이제는 정치 철학에서 이러한 민족 중심주의적 사유를 해체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해체적 사유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부정의 변증법을 통하여 이러한 차연의 사유를 독특한 방식으로 수행했던 아도르노 역시도 이런 부정의 변증법은 개별자를 동일성 안에 포섭시키는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런 사유는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개별자의 어떤 특징을 말살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사유는 언제나 자기 안으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폭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독일에서 철학을 수행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1, 2기에 속하는, 초기에 속하는 자였지만은 어쨌든 그런 아도르노 역시도 그러한 동일자의 철학을 거부하고 차이의 철학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부정의 변증법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 하이데거, 아도르노가 독일 쪽에서는 있었으며, 이런 차연의 사유는 프랑스 철학에서 이제는 니체, 하이데거를 통하여 극단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쪽 사유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문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이 부분에 천착하여 차연의 사유에 또한 한계점을 예도가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날씨는 추워졌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스